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희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에이펙 경주선언 채택, 신흥 안보협력 새 지평을 열었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 1면입니다. 세계가 경주로 모인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는데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AI, 인구 변화, 그리고 문화산업협력 등이 다 명문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보호무역의 쓰나미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무역은 성명서에서 좀 빠졌다라는 아쉬움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21개국 정상이 모였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한 건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었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떠난 경주에 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 단연 관심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한중 관계복원 손 잡았다. 네. 한중 간 여기 같이 보실까요? 실제로 손을 잡았죠. 사실 그동안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이번에 관계복원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한한령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좀 추진을 하고 70조 원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 등 7건의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키주석 초청에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냐, 머지않아 저도 중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거. 일단 관계 복원은 됐는데 복원도 복원인데 좀 시급한 부분이 하나오션 제재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조선업 보복 조치 철회, 하나오션 제재 풀리나입니다. 풀린다는 아니에요. 풀리나.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한중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미중 사이에서 나온 제재였었죠. 백악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해운, 물류, 조선 부문의 301조 조사를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와 다양한 해운사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콕 집어서 하나오션 제재 풉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보복 조치에 따른 다양한 해운사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풀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진행 중인 재판을 좀 중단한다라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수호법으로 명명하고 연내에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얘기는 작심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여야는 벌써 재판중지법이다. 아니다. 이거 국정안정법이다. 요 호칭, 명칭을 두고서 벌써 맞붙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치솟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네. 9년 만에 4분기 연속 고용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래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0년 이때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그 무렵이죠. 이때는 9%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7.8, 6.4, 5.9, 5.9인데 2025년 지금 6.2입니다.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죠. 1에서 3분기까지만 합한 건데 6.2%다. 4분기에서 현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평균을 냈을 땐 5.9%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과연 4분기에 딱히 대규모 인력 충원 예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안 그래도 추운 겨울 청년들 마음이 더 시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냐? 경복궁입니다. 어제 경복궁에서 포착된 이 외국 관광객들 지금 목도리로 돌돌 지금 싸맨 모습 좀 보이시나요? 어제 사실 오후 들면서 갑자기 또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다. 서울 지금 현재 최저 기온 1도고요. 경기 북부 강원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추운 날입니다.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궤도 올랐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한중 관계복원 궤도에 올랐다. 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위성락 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네, 위성락 씨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한중 관계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한중 간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갔길래 궤도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느냐라는 거죠. 여기 좀 그래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이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성과에서도 사실 뭐 이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쭉 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5년 만기 70조 원, 이 우리 돈 70조 원, 이 중국 돈 40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이번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진전이 없던 FTA 관련해서 좀 진전을 위한 양의 각서가 체결이 됐고요. 하나오션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좀 해제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재가 라는 얘기가 있고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전략 소통이 좀 강화가 된다. 그리고 관리 실버 산업, 혁신 산업 등등 양의 각서 그리고 이 부분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공조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지역은 캄보디아인데 사실 이 범죄 수뇌부는 다 중국인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에서도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하고 한중 FTA도 뭐가 전보다는 뭐가 조금이라도 좀 진전이 된 것 같고 잘 끝난 걸로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한중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에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 핵잠 부분인 거죠. 핵잠 수함. 정확히는 원자력 잠수함 부분입니다. 이 중국이 자기네 앞바다에 이 원자력 잠수함이 있는 거를 좋아할까? 요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 핵잠 추진은 방어 목적 설명. 시진핑 차이점 속 협력을 모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크게 좀 확대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고 이건 방어적 목적이란 점을 부각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준영 교수님 여기서 드는 건 유의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당신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측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중국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의 핵잠수함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추진을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자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그게 군사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NPT 통제하에서 이 추진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핵의 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중국 측이 물고 늘어지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네. NPT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오히려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한다, 알았다.
이 정도 선에서 네. 충분히 당신들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거를 유의하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건 뭐 용인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성 무기는 자주국방으로서 방어적 무기를 한 국가가 갖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갖지 마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충분히 알겠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확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다. 다만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정도 선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원자력 잠수함 요 얘기는 양국 간에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우려의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 얘기는 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잘 넘어갔어요. 근데 뜻밖의 부분에서 살짝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这个是去年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뒷문 它 있는지 有微 한번 信电 확인해 话。 보십시오. 네, 여기 좀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선물로 받은 샤오미폰 선물에 보안 되는 겁니까? 통신 보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시진핑 주석 백도어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김진욱 대변인님 웃으면서 뺨을 살짝 톡 때린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 주석이 발끈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주먹 다짐 되는 거긴 한데 농담으로 받긴 했는데 살짝 좀 진땀이 나는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저 정도의 농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양국의 어떤 이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95분 정도의 양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물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양국 대화를 통해서 양 정상 간 저 정도의 농담, 약간 사실 좀 그 위험 수위를 조금 넘나드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정도의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신뢰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농담이 이렇게 이 외부에서 제3자가 보기엔 좀 위험 수위를 좀 아슬아슬한데라고 평가할 만한 얘기까지도 농담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중 간 관계 복원이 확실하게 됐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이제 구설수, 오럴 리스크라는 게 있죠. 즉흥적으로 하는 말씀들 중에는 가끔씩 이게 실언과 농담을 좀 중간 어느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매우 아킬레스건 같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같이 정말 중국이 자랑하는 IT 기업이지만 사실 이 백도어 문제, 해킹,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국의 나름대로 대표적인 IT 제품을 선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백도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당연히 허허시시 웃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불쾌감을 가졌을 법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중 관계가 그만큼 완전히 복원됐다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시 주석이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꿍한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강 교수님. 사실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게 다카이치 만나서 무라야마다마 과거 반성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면전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축전도 안 보내고 쌩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젠 이 농담을 또 받긴 받았어요. 시 주석의 속마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에게 한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미일 삼각 공조입니다. 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중국이 보기에는 적어도 중국 견제하는데 최첨병으로 나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 특히 나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십,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 나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자민당 총재 당선되고 나서는 이 일본하고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나서는 한마디 항의나 협의 없이 사인해달라는 걸 다 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한미일 삼각틀 안에서 한국이 제일 자신들이 당기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고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한국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잘 보시면 시 주석이 누차에 걸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시 주석도 사람 봐가면서 얘기를 한다. 한국은 그만큼 좀 중요한 이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다카이치처럼 대우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진핑 주석한테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게 샤오미 휴대전화를 받고서 통신 보완되는 거예요라고 던진 농담이었었죠. 그럼 시 주석한테는 샤오미 폰을 받았는데 우리는 뭘 줬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황금 마니아 트럼프엔 금관 모형을 줬는데 시진핑 주석한텐 바둑 애호가 시진핑한텐 바둑판을 줬습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보면 요 바둑판, 이 황금색 바둑판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전 실기로 만든 원형 쟁반도 멋있죠. 요거도 같이 지금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목에 이렇게 지금 뽑아져 있기도 한데 윤주진 위원님. 예. 선물이 물론 돈으로 따질 거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돈은 트럼프한테 더 썼는데 시간을 보면 시간은 트럼프는 207분이고요. 시진핑 주석도 607분이에요. 돈은 트럼프한테 쓰고 시간은 시진핑한테 쓰고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에 이제 87분의 오찬을 겸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신문 제목이 뭐냐면은 예상을 깨고 기대했던 것보다 길게 2시간을 훌쩍 넘어 이런 표현들 우리가 정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양자 회담도 아니고 오찬을 겸하면서 회담까지 하는데 87분이었고 사실은 관세 협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외교, 안보, 문화적인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어떤 도출된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면에 중국과는 상당히 경제, 안보, 사이버, 범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가 중국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는 늘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논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결국 해소되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너무 중국이 좀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친중 논란 계속 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지금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 주신 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시간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의 일정이었고 네. 시진핑 주석은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국에 대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관세 협정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양측이 밀당을 심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 이번에 해소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시진핑 대통령 그 주석이 우려하는 정도의 상황
특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재명 대통령이 큰 기대 없이 던졌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에 SNS를 통해서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훅 받아줬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한미 간의 안보적인 협력 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의 3년 동안 그 중국을 경시하고 멀리하고 특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협중적인 발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상당히 박수를 받을 만한 시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양국, 뭐 미국과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함께한 시간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미국에 소원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단순하게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이라고 이튿날 새벽부터 그렇게 SNS에 올려서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중, 한미 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죠. 다 같이 둘 다 갖고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뭐 금관 그리고 뭐 나전칠기 쟁반에 바둑판 이것만 줬느냐 이것만 준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뭘 주고받았나 같이 볼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요걸 좀 받았습니다. 은손잡이 탕관 그리고 은잔 세트 영양크림 요거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보미자 바둑판 그리고 나전칠기 원형 쟁반을 좀 준비를 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뭘 준비했느냐.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또 중국 찻잔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샤오미 전화 그리고 옥으로 만든 뭐 벼루, 붓 이런 문방사우를 다 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펑리위안 여사가 같이 올 거예요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경주 불국사를 김혜경 여사랑 같이 걷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혼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왔다 그러면 함께 했을 텐데 이 김혜경 여사랑 함께하는 환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만 왔고 다만 중국 시 주석 말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 다른 퍼스트레이디들하고는 친교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Yes, no. Oh, good. Oh, and hello. How are you? As we sit together and share this. 네, 이제 한복을 입고 다른 이 배우자들과 함께 이 친교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싱가포르 총리 부인 루즈루이와 함께 이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 손에 들려있는 요 책이 대체 뭐냐? 싱가포르에서 잡채, 김치찌개 이런 거 인기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건넨 책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책이죠. 바로 이 책. 밥을 지어요라는 요 책입니다. 본인이 쓴 이 요리책을 직접 싱가포르 총리 부인한테 루즈루이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좀 뜻밖의 강 교수님 원래 뭐 국빈 방문이고 그러면은 배우자가 같이 오고 그리고 정상들이 올 때는 보통 배우자가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요번에는 좀 배우자들이 생각보다 좀 적게 왔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다자회담은 사실은 그렇게 그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세계적 대국의 지도자로서 이 퍼스트 레이디들이 와서 저렇게 n분의 1로 섞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이제 이 단독 방문이나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와서 네. 한중 정상회담을 했으면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이 사실은 미국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멜라니아 여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을 거고, 많았죠. 그런데 같이 안 다닌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이 G2인데 다자 이 외교 무대에 다른 배우자 정상들하고 또 n분의 1로 섞이는 게 그들 입장에서 좋았겠느냐.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 굳이 배우자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사실 이번 에이펙,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양자 회담들이 있었죠. 이 많은 양자 회담 중에 당연히 주목받는 건 지금 얘기가 나온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개막 전에 먼저 갔고요. 디졸브되듯이 지금 시진핑 주석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게 시 주석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 주석한테 사실 아까 제가 정상 간 선물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선물을 주고받기 전부터 이미 뭐 선물 공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 이미 갔습니다. 뭐냐? 황남빵 맛있었어요 라는 얘기 한마디에 이미 황남빵 200상자가 이 중국 측으로 바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토요일 특보하면서도 요거 빵값 우리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돼서 황남빵 좀 시켜 먹어볼까 하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아마 홈페이지에 요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문량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안내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11월 17일 월요일부터 주문 순서대로 순차 발송. 오늘이 3일인데 17일이면 2주 뒤에 도착도 아니고요. 2주 뒤부터 순차 발송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 인기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황남빵은 확실하게 히트를 좀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황남빵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빵은 좀 2주 늦게 먹어도 상관없는데 웃으며 만나고 합의문 없이 헤어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 김진욱 대변인님. 약간 질책성 제목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웃고 만나는 게 이게 다냐? 합의문은 왜 없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7개의 MOU를 체결을 했고 네. 양 정상들께서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간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올랐다라는 부분을 선언했다라면 그거만큼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냉랭한 수준을 넘어서서 얼음장 같았다 이렇게 비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중국과의 관계를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해서 만들었던 이런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폄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찬바람 쌩하던 관계를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인데 합의문이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한 겁니까?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합의문 하니까 또 지난 한미 관계가 떠오릅니다.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거의 2-3달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에 타결된 내용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과 뭐 여러 가지 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해요. 근데 네. 국제정치사회에서 또 경제 협력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합니다. 일 안 하고 싶으면 MOU 체결한다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MOU는 사실은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양해 각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적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히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중국에서 비롯되는 이 범죄 문제인데 네.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확실한 시주석의 합의를 받아냈어야 됐다. 이런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양해 각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그냥 상호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사인이면 이거 일
안 할 거면 합의문 말고 양해각서를 써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니냐. 근데 이걸 어떻게 성과로 내미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 분 얘기가 완전히 갈리죠. 이럴 땐 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동 기자회견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안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번 한중 간의 11년 만의 만남, 특히 시 주석의 그 한국 방한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전혀 아닙니다. 우선은 에이펙에 참여하고 네. 중미, 미중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실 비핵화 문제라든가 우리가 제기하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라든가 네. 이런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합의를 할 사항이 별로 없었다. 아하. 그러니까 상견례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한중 관계 완전 복원 이런 것들은 아직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복원을 시작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정도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다른 나라 관계와 달리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는 미중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국이 그걸 듣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합의문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일단 관계가 복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복원 시초 정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지금 이게 성과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관계 개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합의문을 쓸 생각이 딱히 없었을 거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겸사겸사 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합의문을 못 낸 게 이 한중 간에서만 합의문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미중 간에서도 합의문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만나고 이 가는 시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을 했죠. 나레마루에서. 근데 그 표정이 시 주석의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된 거 아니야? 시 주석은 기분이 별론가 본데? 란 얘기가 그 뒤에 두고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또 백악관 귀에도 좀 들어갔나 봐요. 백악관이 뭘 공개했느냐?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게 보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백악관 쪽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근데 보면 여기는 시 주석 얼굴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이 뒤통수가 보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집중해서 듣고 있죠. 근데 뭘 들어요. 여기 뭘 들어요. 이게 종이를 뭘 듭니다. 이게 뭘 드는 걸 보고 주시해서 보더니 여기서 어허 하고 살짝 웃더니 여기서 빵 터지면서 그 뭐예요 좀 줘봐요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깔깔대고 지금 웃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 뭔가 재밌는 장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사진이니까 대체 저 종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어려운 질문을 강 교수님한테 드려봅니다. 종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 주석의 부드러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네. 곰돌이 푸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시진핑 주석을 좀 귀여운 형상으로 만들고 그게 중국에서는 또 한때 싫어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색이 안 됐죠, 곰돌이푸가. 아니 한 국가의 그 원수를 이런 식으로 희화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의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마도 사진이나 무슨 이런 그 시진핑 주석에 관련된 네. 그런 좀 긍정적으로 묘사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네. 강 교수님 약간 난감해하시면서 글쎄요라고 말씀하시는지 김진욱 대변인께서 뭘 막 쓰셨어요. 나는 알지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종이에 뭐가 적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혀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저거는 아무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진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뭔가 저기에 그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가지고 시 주석이 바로 빵 터질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측컨대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날, 바로 전날 그 금관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금관의 밈이 그 미국 유행했죠. 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돌았는데 아마 본인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사진의 밈을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서로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로 좀 본인을 활용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네. 뭐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죠. 아마도 며칠 상간에 이 사진이 좀 이슈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게 이거였어라고 SNS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인지 뭐 종이에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빵 터진 그런 상황도 미중 정상 간에 있었다. 꼭 이 시 주석이 얼굴 딱 굳어서 있을 만큼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백악관의 이 주장,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또 내고 싶어 하고 있다. 백악관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정상 간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정상들 간의 만남이고 특히나 이 미중 같은 경우에는 G2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회담 말고도 눈길이 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이거죠. 갓슨 G드래곤 무대에 정상들이 일제히 다 촬영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다들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들 정상 배우자 그런데 사진 찍고 있죠. 말레이시아 총리는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한글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오늘 밤 G드래곤 공연을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영상을 올립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말레이시아 총리는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에이펙 2025 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G드래곤입니다. 네, 어쩐지 너무 잘 찍었다 생각을 했더니 앞부분이 아니고요. 뒷부분에 나온 그 영상이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이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영상이었다라는 건데 영상 보시면 지금 약간 이게 이 캐대헌의 사자보이즈 같은 이 가신 것처럼 보이는 중절모인지 가신지 아리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이 갓을 쓴 것처럼 보이도록 이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G드래곤의 모습까지 정상들이 다 촬영해서 자기 SNS에 말레이시아 총리만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SNS에 올려 저희가 다 소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말레이시아 총리 것만 좀 보여드립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력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앞장선 우리의 문화, K-팝을 필두로 국력도 더 커진 내년에 에이펙을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물 누구야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기사로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AI 깐부 회동 젠슨 황의 34살 딸입니다. 보면 이 메디슨 황이에요. 메디슨 황. 네. 이른바 부자 보이즈 이재용, 정의선, 젠슨 황 세 사람이 깐부치킨 요 회동을 기획한 처음에 이렇게 만납시다라고 요 자리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젠슨 황의 딸 34살 메디슨 황이었었다라는 거죠. 젠슨 황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Thank you, sir. This is my daughter.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ma'am. Such a lovely Welcome honor. to 따님이라고요? She's your daughter. Indeed. 사람 믿어지는데 너무 젊으세요. You look too young to have a daughter this old. Not bad, right? 괜찮은 것 같습니다.
She's 34 years old. 34살입니다. 그러시구나. 비밀, 우리나라에는 그 비밀인데. Yes, in Korea we usually keep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I made it up. 죄송합니다. 잘 지어낸 숫자입니다.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려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I wish I were there. Next time. 네, 젠슨 황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여기 제 딸입니다. 34살이에요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비밀인데 내가 지어낸 거예요. 라고 재빨리 수습을 하는 젠슨 황의 모습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 딸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한테 인사까지 시키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이냐? 인재입니다. 단순히 딸이어서 또 엔비디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딸인데 2020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직 5년밖에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담당을 하고 오빠도 사실 엔비디아에 있는데 오빠보다 지금 직급이 더 높아요. 요번에 요 깐부 자리를 마련을 하고 이재용, 정의선 이 두 회장한테 준 선물 일본산 고급 위스키를 옆에서 전달을 하는 모습도 좀 같이 보였었는데 보니까 미국의 유명 요리학교 CIA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크로동블루, 제과, 제빵, 와인까지도 공부를 했었던 다방면으로 좀 많이 배운 그런 인재입니다. 근데 사실 쭉 보면은 그래 뭐 많이 배우고 아버지가 젠슨 황인데 딸이 옆에서 같이 좀 보조하면서 기획력도 있네. 지금 이 부자 보이주 요 회동을 받는 게 참 괜찮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 위스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선물로 받은 요 위스키 분명 한국에 왔는데 왜 일본산 고급 위스키를 선물을 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건 위스키에 대해서 좀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김광선 변호사님. 왜 일본산 위스키를 줬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저는 술에 대해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뭐 저기 일종의 일본의 어떤 사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메디슨 황이 지금 사실 지금 이번 에이펙 기간 도중에 젠슨 황이 딱 붙어가지고 밀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깐부치킨 회동 자체도 지금 메디슨 황 딸이 다 기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메디슨 황이 AI 플랫폼, 이게 로봇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랄지 이런 거에서 지금 그 영역에서 지금 파트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깐부치킨을 선택한 이유도 아마 AI에게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AI 장소가 추천이다. 어디냐. 그래서 친한 친구의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AI에서는 세계 제일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연출을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게 약간 동양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저걸 가능하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양적인 정서 이제 완전 비즈니스지, 그게 뭐 브러더처럼 형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디슨 황이 저렇게 했는데 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고급 위스키 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거 자체가 뭐 사인까지 해서 줬다고 하니까 네. 어떤 동양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선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건 메디슨 황한테 직접 왜 이거 준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다만 어떤 동양적인 어떤 이런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걸 픽한 게 아니었겠느냐. 혹은 젠슨 황이 좋아하는 술 종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렇게 지금 젠슨 황 옆에 딱 붙어서 밀착으로 보좌를 하는 사람이 딸 메디슨 황이다라는 건데 사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깐부 회동, 이 치맥 회동은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그 모습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I'm gonna have. 사실 이 모습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10번 넘게 지금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봐도 신기한 게 약간 좀 저 셋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셋이
치킨집에서 소맥으로 러브샷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믿겨지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 재산이 그렇게 몇 조씩 있는 사람들인데 양념치킨 먹고 이제 손가락 빨아먹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지금 네 분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계신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저 영상 보고 나 깐부치킨 시켜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주문은 안 돼요. 아니, 주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켜봤는데 주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주문이 안 될 법한 게 서울신문 좀 같이 볼까요? 네. 젠슨항 치맥회동 성지의 치킨집 주문량 폭주에 행복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영상 보고 좀 먹어볼까. 여보세요. 거기 무슨 치킨이죠? 라고 시켰는데 지금 다시 배달이 안 되더라. 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임시 휴업에서 지금 이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지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월 1일, 2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내리 휴업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럼 깐부치킨만 이러냐? 아닙니다. 아까 빙그레 우유 나눠주는 거 보셨죠? 빙그레 우유. 빙그레 우유는 뭐라고 했느냐? 물 들어올 때 노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바나나 우유 100개 속에 쓴 황송합니다. 라고 이런 이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좀 노 좀 저을게요. 홍보 좀 해볼게요. 속에 쓴 황송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김상열 위원님. 네.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 좋긴 좋은데 어떤 분 여기 경제가 활성화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깐부를 시키면 교촌이나 뭐 BHC는 안 시키는 거 아니야? 똔똔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뭡니까? 아무래도 이 가수요가 창출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취향에 의해서 먹는 치킨이 있고 일종의 저게 로드쇼 같은 건데. 치맥회동이. 예, 그 셀럽들이 사용하거나 먹었거나 입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저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이런 또 동경의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 가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봐야지 뭐 이것이 다른 것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네. 이게 결국은 뭐 제로섬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젠슨 황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네. 했던 일련의 모든 이벤트들은 철저하게 로드쇼로 기획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메디슨 황이 잘 기획한 거다. 네네. 그리고 CEO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홍보 대사 내지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홍보에 쓰는 뭐 이렇게 배우들이나 이런 적이 있잖아요. 모델로 적극 활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대기업의 CEO들도 이번에 노출을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 모델로서 적극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걸 기획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번에 젠슨 황이 이렇게 뭐 치맥회동도 하고 심지어 이재용, 정의선까지 다 같이 해서 이 회장들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젠슨 황의 이미지 주가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전략적인 기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원래도 모르는 사람 없긴 했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친근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을 다 이 딸이 짰다고 하는데 딸이 이것도 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아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엔비디아 한국에서 AI 혁명 도래 헌정 영상을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코리아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본사의 그 사이트에 헌정 영상을 띄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네. 영어일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느라 생각 안 하셨나요? 한국말 음성이고요.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확실하게 이거는 헌정 영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 윤주진 위원님. 우리가 돈 주고도 사기 힘든 풍기 현상인의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해서 이거 그냥 고맙다 라니가 있는데 심지어 헌정 영상까지 이렇게 지금 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헌정 영상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단순히 우리가 엔비디아와 젠슨항에게 잘 보여야 될 만 문제가 아니고요. 젠슨항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고요. 아마 젠슨항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이로움을 어디서 느끼냐면 바로 게임일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게임의 왕국이잖아요. 네. 전 세계 게임을 선도하는 이제 국가인데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개발한 게 바로 GPU, 그래픽 칩입니다. 이 그래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고성능 컴퓨터를 운용해야 되는 고성능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젠슨항에게 한국은요, 자신의 사업적 모델, 그리고 최첨단 그래픽 기술의 어떤 혁신에 가장 살아있는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엄청난 역동적인 게임과 IT 문화가 젠슨항에게는 매우, 특히 같은 대만 출신의 동양인으로서 매우 큰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와의 어떤 협업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GPU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뭐 마냥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 갑물로 볼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 우리가 뭐 시진핑, 트럼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젠슨항의 에이펙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자체가 성장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원래 게임의 그래픽 카드로 성장한 것이 엔비디아고 거기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를 또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온 것의 어떤 기저에는 한국과 관련이 좀 있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GPU 26만 장을 준다는 것은 지금 GPU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AI랄지 여러 가지 자동화 뭐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AI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어떤 반도체 공정 자체를 AI로 누가 먼저 바꾸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저런 헌정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걸 보면 일단 한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공생하면서 유인하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것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에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엔비디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했고 이걸 이제 한국에 와서 일종의 이제 쇼 하면서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해주신 말씀인 거죠. 엔비디아도 우리가 필요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다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 좋은 윈윈의 일이었다. 다만 상호 좋은데 이렇게나 주목을 받는 건 전략을 아주 잘 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커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나쁠 게 없죠. 네. 두 번째 인물 좀 같이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네. 두 번째 인물 가보시면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린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광주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서임석 광주시 의원이에요.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실까요? 딸 돌 축복해달라 시의원 공무원의 문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임석 의원이 이 딸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번에 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광주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1일 서임석 광주시 의원이 딸이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을 했습니다. 이 문자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광주시 공무원 등한테 다량으로 발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게 김진욱 대변인님, 요즘에 이 최근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으로 사실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있어 사실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응원을 해달라는 건 이거는 뭐야? 뭐 따로 뭐 이 마음만 전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에 이렇게 본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각 지자체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축의금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그런 것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에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뭐 제가 누구라고 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 본인의 자녀들의 혼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뭐 이게 아름아름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뒤로 축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출직들은 겸손해야 하고 선출직들은 오해 살 만한 행위를 하는 것 이 자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서 의원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죠. 본인은 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서 의원은 주변 지인들이 딸 돌 소식을 알리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번이라도 같이 한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 몇 명이 축의금을 줬지만 모두 거절을 했고 공직자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괜한 오해를 샀다면 요건 공직자들한테 좀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 의원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주변에서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하지 몰랐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고 돈을 일절 줘도 안 받았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좋은 뜻인데 또 너무 또 비판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의아한 것이 네. 보통 요즘 돌잔치 가보신 지 얼마나 됐나요? 저는 진짜 돌잔치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잘 안 하잖아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보통 정말 친하지 않으면 돌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리고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서임석 의원이 본인 주변 친지나 지인들이나 뭐 가까운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딸이 돌이었는데 마음으로 축하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공무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약간 보낸 것 같은 정황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문자를 받아드는 순간 야, 이거 단돈 5만 원이라도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저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사실 서 의원은 좀 판단력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을 반성하셔야 되고 저는 이참에 좀 우리 사회 정치권의 경조사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조사가요. 주는 것도 고통, 받는 것도 고통이에요. 솔직히 시 구의원들 월급 받으면요. 경조사에 돈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원칙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기회로 경조사를 좀 싹 다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사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네, 뭘 얘기하는 거냐? 일단 기사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 1면입니다. 여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한다. 네, 지금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도 이 진행 중인 재판 다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을 처음에 재판중지법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걸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직접 밝혔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그것이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그동안 이 사법개혁을 추진을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여당에서는 뭐 대법관 증원 그리고 뭐 이 재판 소원 여기에 우선순위였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전략 미스죠, 민주당에. 예. 사실은요, 정치 세력에겐 가장 중요한 게 선거예요. 네. 지금 당장 힘으로 입법 좀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또 세력이, 네. 기득권 세력이 바뀌면 그 법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법 절제라는 것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법 절제를 통해서 사법 절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 사법 절제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네. 의심을 국민에게 심어준 건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도 어떤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대응인가? 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지 못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건가라는 인식을 줬다면 그 자체가 약간 전략적인 미스 아니겠느냐. 왜 그런 오해를 굳이 사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고 며칠 뒤에 바로 하니까 뭔가 연관 있게 움직이는 걸로 오해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뭐가 있었느냐. 국민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아마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시각이 괜한 오해를 산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이 지난달 31일이었었죠. 며칠 전에 이 세계일보 같이 보시죠. 대장동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4년 동안 끌었던 1심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모두 다 지금 다 이 중형을 받았어요. 다 법정 구속이 모두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5인방 중형 법원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이들을 이 법정 구속을 하면서 얘기한 게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관련해서 주요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수뇌부의 정점은 그럼 시장인 거 아니었어? 라고 사실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시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네. 누굴 지칭하는 거죠? 그건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의 수뇌부의 결정이다 이거 자체는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대한 여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 자체도 보면 이제 판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 그래서 사실 저 판결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상대는 저는 불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랄지 뭐 지시했다랄지 이런 것은 아니다고 보류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아뜨거라 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고 조작 기소인 걸 무리한 판결문이 조작 기소임을 밝혔다는데 판결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성남 수뇌부 해가지고 보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건 뭐냐면 무죄임의 조작 기소를 밝혔는데 왜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다수설이 재판 중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중지법 만들 필요가 없죠. 또 재판 중지법 만들려고 하면 왜 그걸 그냥 재판중지법이라 당당하게 만들어야지 뭐 국가안전법이랄지 뭐 84조 수호법이랄지 왜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법을 자체를 포장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 그거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박수현 대변인은 이걸 무리한 조작 기소라고 법원도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선. 판결문 내용 좀 같이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유 씨 등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체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을 봐라. 그러니 윤주진 위원님, 이런 걸 보면 이거 몰랐다고 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최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금품이 얼마가 오고 갔고 누구를 시행자로 선택했는지 이런 아주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네. 실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 정도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줬고 이거에 대한 대가성 거래 차원에서 어떠한 특혜를 주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과연 성남시장의 재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일관되게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법제처장은 5개의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김상일 위원님. 자, 이게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감사를 오래 했는데요. 그 감사 기관 중에 하나가 조달청이에요. 네. 조달청과 관련돼서는 입찰 비리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입찰 비리를 보면은요, 조달청장이 관여하는 입찰 비리 거의 없습니다. 입찰 비리는 오히려요, 그 전체 구조를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 이게 발각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수뇌부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증거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치 공세뿐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조달청 사례를 봤을 때 조달청장이 개입이 된 비리 사건은 별로 없었다.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수뇌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수뇌부 시장,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1심이죠. 2심, 3심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